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러분 2019년 9월 6일 기억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였을 당시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이었죠. 또 2019년 8월 23일 기억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공문을 보낸 날입니다. 그 후로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더욱 힘을 받았지요. 그리고 2019년 10월 14일 이날은 가수 겸 배우 설리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습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지나면은 올해가 이제 열흘 남게 되는데요. 사연이 많았던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한 쏙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심리학자와 돌아보는 올해의 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리연구소 함께의 김태형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제가 평소에 꼭 뵙고 싶었던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태형 소장님 그동안 내신 책을 보니까 말이죠. 트라우마 한국사회, 싸우는 심리학,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 이런 것이 있었고요. 신간으로는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를 내셨습니다. 신간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 전에 그 역대 대통령의 심리 분석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김태형 소장님에게 반했습니다. 네, 정말 반했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산군에 비유하신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왜 연산군이라고 하셨는지 우리 애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연산군은 세상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사람, 그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폭군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제 생존 방식이죠. 연산군이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의존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상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대인 불신감이 심한 사람이다. 근데 쭉 분석을 해보니 주요한 몇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의 생존 방식을 추구해왔다 하는 게 느껴져서 제가 그때 연산군과 비슷하고 측근 한두 명에 의해서 이렇게 장악되고 휘둘릴 수 있다 하는 걸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 내공 여러분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예. 자, 김태형 소장님과 함께 그래서 2019년의 심리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의 대표 정치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조국 전 장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시민들이 특히 그 20대가 조국 전 장관에게 실망을 했다.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는데 말이죠. 자, 20대 청년 계층이 조국 전 장관에게 실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한국의 청년 세대가 굉장히 이 미래를 뭐랄까요?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세대, 희망을 잃은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뭐 간단한 예로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어요.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다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반칙이 쓰여진다라든가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만약에 통용된다고 한다면 박탈감과 좌절감이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아주 민감합니다. 공정이 이제 20대의 화두로 뭐 등장했다 하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데 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반칙, 불공정, 편법. 그러니까 경쟁에서 싸워야 되는 거는 받아들이겠는데 반칙을 쓰지 말라는 거죠.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청년들 전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불안 심리,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잃은 이런 상황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 강력하게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 아니냐. 사실 뭐 특권 교육, 특권 입시 뭐 이런 것들은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정말 많은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국 전 장관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그렇죠. 실망감으로 전이 되면서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실망 여론이 힘을 얻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염치라는 개념으로서 조국, 나경원 이 두 사람을 분석하셨더라고요. 소장님께서요. 사실 두 사람은 또 서울대 법대 동기이기도 하고 말이죠. 예, 염치. 어떻게 이 화두로 두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셨습니까? 한 언론에서 이제 그 주제로 물어보길래 이제 답변을 드린 건데, 네네. 뭐 어쨌든 염치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의 경우에는 과연 민심을 대변하는 올바른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하나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들켰을 때 네네.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느냐, 예.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나경원 전 대표는 부끄러움을 잘 못 느낀다기보다는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염치가 없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케이스에 들어간 거죠. 예.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의 염치라는 것은 이제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촛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이제 보여준 모습이 기대치에 못 미쳤던 거죠.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더 나쁘냐 했을 때는 뭐 얘기할 게 많겠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대치에 비하면 그걸 못 맞춘 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염치 없게 보이는 이런 면도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화두가 된 것 같아요. 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여야의 충돌 속에서 막을 내렸는데 2019년 국회 앞에 참 여러 참 불미스러운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괴물국회. 충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했던 2019년 20대 국회. 각 정당의 심리도 한번 분석해 봐주시면 어떨까. 정당이라는 뭐 독자적인 생물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합된 그들의 멘탈리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민주당은요. 네. 사실 촛불 항쟁에 덕으로 이제 대통령도 배출했고 이제 그 다음에 지자체 선거에서도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자만심으로 좀 이렇게 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뭐 듣는 소문이나 만나본 경우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그건 정말 오만인데. 네, 잘못하면 위험한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기력증으로 이제 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빨리 그럼 우리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사생결단의 자세로 정치를 했다기보다는 그럼 뭐 이제 우리가 집권했어야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자세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좀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힘이 안 느껴져요. 힘이 없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정당이 과연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도 좀 수성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 친구라고 봅니다. 지금 집권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일단 제일 걱정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여태까지 자유한국당이 이어오는 한국의 어떻게 보면 수구 보수 뭐 이런 정당의 기본적인 무기는 색깔 공격이거든요. 그게 안 먹히잖아요, 잘. 몇 수년 전부터는 눈에 띄게 그 공격이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초조감과 위기감이 굉장한 것 같아요. 내적으로.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여태까지 해먹던 이 필승 전략이 잘 안 먹히네. 여기서 오는 위기감, 또 북미 간의 화해라든가 정세 변화에서 오는 위기감,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뭐랄까요? 막가파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거를 섬세하게 고려할 정도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해요. 그냥 극한투쟁 정도의 이제 목숨을 걸고 있고 기본적으로 좀 위기의식에서 나오는 과잉행동 쪽이라고 봅니다. 근데 열심히 하긴 해요. 한국당이 뭐 삭발 그리고 단식 국회 앞에 농성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옳은 일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거 하고 위기에 몰려서 발버둥 치는 거하고 좀 다른데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약간 후자 쪽, 기본적으로 후자 쪽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 정치의 위기는 뭐 각 정당의 이런 모자란 점, 잘 못하는 점 이런 점도 있지만은 다수의 민중을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네.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점점 가진 자의 울타리는 견고해지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은 정치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니까 표가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가 진도 나가야 될 텐데 다수표를 쫓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 민중과는 거리가 먼 저들만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나왔고 그런 얘기가 이미 네. 그러니까 80대 20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네. 20%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거죠. 진보 정당조차.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80들은 자기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보니까 또 자기를 대변하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인데 노동자들의 결사체인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시각을 갖는 네. 그런 노동자 국민들도 있고 말이죠. 그게 계급 배반 심리인데요. 물론 네. 노동단체가 네. 뭐 이런 계급의 이익을 잘 대변하지 못해서 그래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참 넌센스입니다. 예. 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좀 이제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왜 계급 배반 심리가 나오는가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 네. 제가 책에서 그건 많이 언급을 했으니까 네. 민심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보니까 이 80%가 지금 부동층 쪽으로 흘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한국은 지금 촛불 전국 때문에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로 많이 갔어요. 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만약에 민주당조차 80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 네. 80의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네. 부동층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 부동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탄생하고 그런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같은 사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네네네. 공화당 민주당이 민심을 잃었단 말이죠. 네네네. 20%를 위한 정치만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샌더스냐 트럼프냐예요. 샌더스냐 트럼프냐. 근데 한국은 샌더스가 있으면 한국은 샌더스 찍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좀 나으니까. 근데 문제는 한국에 샌더스가 못 나오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한국이 그 국가보안법이니 뭐 좌경, 뭐 좌파, 종북 이런 것이 살아있는 나라니까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이 그러니까 또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당은 지금 못 나온단 말이죠. 나오면 판판이 뭐 깨지고 공격을 받아서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잘못하면 오히려 트럼프 같은 대중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각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빨리 한국도 정치 지형이 바뀌어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좋은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상대당이 못하면 국민들이 결국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이런 심리에 있죠,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도 아니고 한국당도 아니고 제3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미국과 우리가 뭐 정치적 그 배경이나 틀은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정당들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뭐 그렇죠. 사실은 그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동일한 정치적 그 흐름 그 틀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알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번엔 국제정세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잡음이 많았는데 자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는 미국을 우방으로 여겼고요. 우방을 넘어서 뭐 혈맹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인식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이런 인식이 심화된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게 미국은 어떤 나라인지 한국에게 미국은 정말 필요한 나라인지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은 이 숙미주의가 심각한 나라 아닙니까? 숙미주의. 미국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뭐 저도 대학교 때 화장실에서 교수들이 대학
때도 미국을 찬양하는 얘기를 오줌 싸면서 하는데. 아, 그래요? 네. 화장실에서도? 네, 한국 욕하면서.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숭미가 참 심각하구나 했는데. 아, 한국 사람들의 뭐 습성이나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비하면서 미국은 안 그렇다. 예.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미국 거면 무조건 좋고 훌륭하다 하는 숭미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 공부한 교수님들이신가 봐요. 그리고 한국의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죠. 사회 여론이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숭미의 배후는 항상 공미가 있습니다. 숭미의 배후는 공미다. 네. 무슨 말입니까? 미국을 무서워하는 거. 공포. 아, 공포? 네. 오. 그러니까 존경과 숭배는 달라요. 존경은 공포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저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라서 네. 이게 따르고 그런 거거든요. 우러러보는 네. 거거든요. 네. 그게 존경인데 네. 숭배는 힘이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숭배를 해버리는 현상이에요. 네.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뭐 스톡홀름 신드롬 뭐 이런 네. 거 피학대 심리 네. 다 이 숭배 현상이 나오거든요. 네. 네. 피학대를 당하다 보면. 예. 또 뭐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제 종교도 그런 면이 있다. 이제 너무 무력하니까 신 앞에 그렇죠. 숭배를 해버리는. 예. 그렇게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네. 하나님 까불지 마. 죽는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아주 용맹한 그런 목사도 있어요. 네. 그분은 무신론자인가 봐요. 자,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처음 가진 인상은 뭐냐면 무섭다는 거란 말이죠. 은혜를 줬다 이전에 네. 무섭다는 게 큽니다. 왜냐하면 해방 직전부터 일본에 원자탄 떨어뜨린 것도 봤고 네. 2차 대전에서 최대의 승전국이었고 네. 한국에도 이제 군사를 앞서 군정을 실시하면서 들어왔었고 한국 전쟁에서 또 하여튼 참가해서 전쟁을 치렀고 민간인 학살도 했었고 그렇죠. 제주 4.3 당시에 네. 또 제주도민들을 학살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힘이 약해진 게 아니라 네. 점점 세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내리막길이지만 네.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갖게 되는 한국인들의 이 공미가 있어요. 두려움. 네. 미국 앞에 맞서면 안 된다. 근데 이 공미가 깔려 있으면 배후에 숭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그게 숭미로 포장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이 숭미주의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좀 바뀌는 거죠. 네. 한국이 옛날에 정말 힘이 없고 미국이 뭐 맘만 먹으면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는 약한 나라였다면 네네네. 지금은 우리도 많이 국력이 신장됐고 또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성장했어요. 네. 월드컵도 치르고 이러면서도 예,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낮춰보고 상대방을 올려보는 이런 심리도 많이 사라지면서 미국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미국이 좀 약해지면서 눈에 띄게. 네. 이 과정에서 아마 저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과거와는 다른 여론 동향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대한 어떤 흐름 변화 속에서. 이 변화의 그 기점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뭐 숙미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공미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공미가 깨지고 있기 예. 때문에. 사실 공미는 북한도 강하게 자리 잡은 정수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북쪽은 남쪽보다는 좀 나은 게 예. 한국 전쟁에서 그래도 싸워서 뭐 우리식으로 하면 비겼단 말이죠. 사실 한국 전쟁 당시에 어마어마한 폭격으로 그렇죠. 평양시까지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었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강 미국과 예. 16개 군대를 대상으로 싸워서 그래도 지켰기 때문에 네. 공미가 좀 덜한 게 하나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 그다음에 네. 최근에 이제 또 핵무장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자신감을 가졌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도 요새 핵무장 얘기가 나오는 게 자신감이 올라가니까 자꾸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죠. 예. 아예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또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국력이 신장돼 가지고 경제력이 또 네. 강해져 가지고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착한 제국주의는 없다. 그러니까 그래요? 미국이 한국 예뻐서 뭐 잘해주고 이런 거는 정말 왜곡된 인식이고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네. 뭐 다 한 거란 말이죠 와서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미국이 항상 우리를 뒷바라지 해줄 것이다 이게 착한 아버지나 어머니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예. 기대하면 절대 안 되고 네네네. 저 사람들 저 미국도 자기네들 국익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베트남처럼 그 떠나버릴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을 키워야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네. 주한미군 떠나면은 우린 망한다. 이런 사고. 그런 사고 때문에 사실 임진왜란도 터진 거예요, 제가 볼 때. 임진왜란.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없어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뭐 조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신력이 일단 백성을 믿고 백성의 힘을 가지고 싸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 백성 못 믿고 자기를 못 믿으면 미국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사실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100년이 가도 안 되죠. 네. 그런 정신력으로는.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본의 심리. 참, 뭐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과 또 기만술, 특히 핵발전소 관련해서 일본이 보이는 태도, 오길기 등 과거사와 관련해서 그들이 그야말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는 역사를 상대로도 기만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이게 계속 그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할 나라인가 많은 국민들은 또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범 국가가 두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독일하고 일본인데 유럽에서는 독일, 한국에서는 일본. 그런데 이 독일과 일본을 단죄하는 문제는 결국 파시즘을 청산하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독일이 파시즘 청산이 됐어요. 벌도 받았고 독일도 다 반성을 했고. 근데 일본은 전범 국가인데 처벌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당시에 일본을 점령했을 때 소련이 남진을 하고 있으니까 구소련이 공산주의로 넘어간 걸 막으려면 일본을 살려줘야 되겠다. 궁극주의자를. 그래서 파시즘 청산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 세력은 히틀러의 후손들, 그 후예들이 그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일본 궁극주의자들이 한 번이라도 자기 반성을 하고 벌을 받고 이렇게 해서 바뀐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어서 미국의 비호 밑에 지금의 자민당을 형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성 안 하죠.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계속 포기를 안 합니다. 일본이 끝없이 그걸 꾸는 거죠. 다만 미국한테 원자탄을 맞고 한 번 졌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맞서지 못해요. 근데 그 마음속으로는 미국도 언제 우리가 여건이 되고 국력이 신장되면은 한번 붙을 수 있는 상대로 여기지 않겠어요? 그 마음은 있죠. 복수심은. 그러나 워낙 공포가 크니까 이 미국에 대한 아직까지는 절대로 티를 안 내죠. 그쪽으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뭐 교류를 하고 설득을 한다 그래서 과거의 좌열을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쓴맛을 보기 전에는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단 하나의 시각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지만은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되 경계는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사실 소장님 모시고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요. 간단하게 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극단주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우리 쪽으로 돌이키면서요. 극단주의, 특히 SNS나 뭐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은 뭐 사실 확인 없이 내 편이다 싶으면은 가짜 뉴스랄지라도 믿어주고 반대 입장이면은 진실이 불편해도 막 뭐 난투국을 그야말로 불사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인터넷이 이제 공해의 공간이 됐다.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공해의 그런 무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극단주의를 새해에는 좀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하죠. 아주 위험한 거죠. 극단주의 경향은. 이 극단주의를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뭐 광신에 사로잡혀 세상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믿음을 타인들에게 강요하는 걸 이제 극단주의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배타성입니다. 그러니까 나 혹은 내가 속한 어떤 조그만 그룹을 빼고 나머지를 다 배타시하는 거죠. 적대시하거나. 이게 이제 극단주의이기 때문에 극단주의는 항상 사회 분열, 공격, 그다음에 혐오 이런 거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극단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라는 건데 오히려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살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다. 이 말을 한 10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10년이 넘었네요. 한 13년 동안 OECD 이 최고 순위를 기록해 왔는데요. 자, 자살률이 오르고 있는 상황, 또 이런 1위 자살 기록, 이것이 조금 더 완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우리나라가 뭐 OECD 회원국 중에서도 1위였지만 세계 전체로 따져도 3위권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살률이 심각한데
최근에 젊은층 자살률이 특히 또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촛불항쟁 이후에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개혁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적폐 세력들이 난동을 부리는 모습만 자꾸 들어오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뭐 더 살아봤자 뭐 별거 없겠구나 하는 이제 희망상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자살률 증가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노력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 자살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은 관계 문제거든요. 네, 관계의 문제. 네, 제가 예. 자살공화국이라는 책도 쓴 적이 있는데 네네. 이 관계 파탄이 자살의 주 원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관계에서 어떤 불안을 느끼냐면 돈을 많이 못 벌면 사람 대접 못 받는다는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존중 불안 이렇게 표현하는데 존중 불안. 존중 네. 못 받을 거라는 거죠. 네네네. 최근에 그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초등학생들이 그런 말을 씁니다. 뭐 200충, 300충. 아이고. 뭐 전거, 월거. 뭐 그래서 200만 원 받는 벌레, 300만 원 받는 벌레. 뭐 월세 사는 거지. 뭐 빌라 사는 거지. 이런 말을 써요.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또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걸? 그렇죠. 그리고 뭐 친구들의 그룹을 짓는 것도 뭐 아파트 단지로 별로. 뭐 50평 단위 애들, 40평 단위 애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서 뭐냐면 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돈이 제일 중요한데 돈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위계를 네. 정해버려요. 예, 예. 그래서 그 위계에 따라서 학대와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네. 이 관계에 대한 불안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돈 많이 못 벌면 네. 나는 이제 이 사회에서는 사람 대접 못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어느 정도 극한점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사실은 이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관계의 문제. 네. 왜냐하면 한국보다 네. 더 못 사는 나라들, 뭐 아프리카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들도 자살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놀란다 그러죠. 어떻게 한국은 잘 사는데 자살률이 이렇게 높냐. 그러니까 이 관계가 파탄나면 인간은 견딜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 예전에 책에서 주장해 왔지만 이걸 없애지 않으면 한국 사회 미래가 없다. 사람들이 서로를 돈을 가지고 평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네. 이런 풍조가 사라져야 네. 결국 사회가 좀 건강해지고 자살률도 줄어들고 이럴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소득 수준이 곧 사람의 가치가 아닐 텐데 네. 그걸 너무 쉽게 등치시켜요. 그것도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그것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있으니 참 우리가 새해에는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네. 그 무언가가 바로 사람에 대한 가치를 바로 매기는 것,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아주 특별한 속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심리연구소 함께의 김태형 소장,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 전쟁. 미래를 보는 눈 총선 예측가 그리고 KBS 1라디오 주말 아침 10시 5분부터 방송하는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의 진행자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020 의석 전쟁. 오늘은 뭐 좀 특별하게 순서를 마련해 볼까 네. 하는데요. 2019년 올해를 돌아보면서 각 정당들 얼마나 잘했나 또는 얼마나 못했나 정당 점수 꼼꼼하게 한번 매겨볼까 합니다. 제가 다 숙연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이후 다음 주 금요일이면 올해가 가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연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2019 정치지도 총정리. 네,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올해 정치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 번에 쫙 정리가 됩니다. 의석 전쟁의 최스트라다무스 최무스님이 네. 여러분들께 소상히 브리핑 해드릴 텐데 이 코너, 그러니까 최무스의 2020 의석 전쟁 이 코너가 5월 31일 금요일에 시작됐는데요.
그때와 지금 각 정당이 의석수가 달라졌겠죠? 그렇죠. 달라졌습니다. 네. 사실은 보통은 변동이 없는데 그렇죠. 올해는 참 격변의 국회입니다. 네. 이 코너가 말씀하신 대로 5월 31일 금요일에 1년 계약제로 만들어졌죠. 사실 네. 그 보궐선거가 다 4월에. 끝났어요. 맞아요. 다 끝났는데 세석이었습니다. 5월 31일 이후에 의석수가 바뀔 이유가 없는데 없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예. 자, 5월 31일 당시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128석이었어요. 지금 그것만 이야기 나눠보면 지금 129석인데 한 석 늘었네요. 최근에 이제 송금주 무소속 의원이 이제 다시 입당을 한 것입니다. 네네네. 자, 문제는 자유한국당이에요. 네네. 자유한국당이 이 5월 말에 113석이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108석. 어이구, 5석이나 빠진 건가요? 5석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 108석이 또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자, 바른미래당은 사실 외견상은 그대로로 보여요. 28석, 지금도 28석인데 네. 계속 제가 그동안 자, 한 지붕 두 가족인데 그 이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빨리 갈라서야 한다. 근데 결국은 총선 직면해서야 네. 이제 갈라서는 분위기고요. 네. 신당 창당이 이제 거론이 됐죠. 네. 새로운 보수당 1월 창당이고 지금 이제 준비위원회 단계니까 네. 연말연시 보내면 이제 두 당으로 쪼개질 것 같고요. 네. 그럼 과연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나오기가 어려운데 마음은 저기가 있는 의원들이 또 있어요. 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재명당해야만 이제 무소속이 돼서 타당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당에서 안 내보내주면 꼼짝 말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게 꼬여있는 28석이 있고 네네. 두 개로 쪼개지고 예. 당시에 민주평화당 14석이었는데 쪼개졌습니다. 네. 현재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대표를 포함해서 4석, 네. 10석이 나가서 지금 무소속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유성엽 대표가 리더가 돼 있고 네. 대한신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다만 대한애국당이 이때 1석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공화당으로 바뀌면서 홍문종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하고 가서 2석으로 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뭐 200%, 2배로 늘은 셈이에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무소속 의원이 많이 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마이너스가 된 사건들 한번 꼽아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다 선거법 이제 위반 관련으로 우리가 의원직 상실 이렇게 돼서 5석이 줄었는데 네.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건 아마 황영철 의원 생각나실 거예요. 사실은 예결위원장 맡고 있다가 네. 김재원 의원과 격돌을 했는데 네네. 그냥 위원장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실 이제 의원직까지 이제 잃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예. 벌어졌죠.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의 올해 사건을 제가 한 베스트 3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1월 초에 김성태 의원의 딸 특혜 채용 의혹 논란이에요. 네. 김성태 의원이 누구냐?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예요. 그렇습니다. 단식을 하면서 어쩌면 당시 홍준표 대표가 나는 밥은 못 굶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원내대표가 이제 대신 어찌 보면 네. 단식을 걸고 사실은 이때 또 주먹 다짐을 당하기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네네. 하지만 어쨌든 관철시켜냈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딸 특혜 채용 문제는 아직도 이제 재판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큰 문제가 강효상 의원 한미 정상회담 관련 통화 유출. 예, 미국에 나가 있는 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인 외교관에게 전화 연락을 해서 거기서 입수한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폭로전을 펴다가 상당히 좀 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일이 이제 상반기 국회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가 돼 있는 심재철 의원이 당시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지만 네네, 당시 네. 경제부총리와 이 소위 백도어로 정부 자료를 대량 유출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설전을 펼치기도 했던 일이 있었고요. 네. 자 이제 이 두 가지 정도라면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게 최근에 저는 국회에서 불미스러운 이 지지층들의 난입 사태를 좀 꼽고 싶은데 예.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었으니 조국 대전을 치르고 있던 와중에 다 이제 이 집권 여당이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 돼 있었죠. 네네. 왜냐하면 8월부터 사실상 11월까지 조국 정국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계속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경원 이 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만 당시에는 현 원내대표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지금 여러 차례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네. 여기에 대한 이제 수사의 향방이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수사도 그렇고 예. 검찰의 시계가 다르게 작동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네.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성역 없이 엄중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예. 특이하게 살아있는 권력만 예. 매우 빠른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특이한 또 행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자유한국당 제가 점수를 매겨드릴게요. 점수부터. 이 어워드가 너무 부러워요. 어워드가. 예, 저도. 예. 그 10점 만점에 저 학기 말에 제가 교수직을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성적 평가하는 심경으로 네. 10점 만점에 4.2점을 책정했습니다. 4.2점. 네네. 저는 좀 후하게 성적을 줘요. 0.2점은 보너스 점수입니다. 네. 그 4점 주려다가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근데 0.5점을 주려니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4.2점인데 네.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꽈락이죠. 네. 6점을 넘기지 못하면 꽈락이죠. 그렇습니다. 평균 60점 넘어야 되니까. 예. 지금 지지율이 말해주는 바가 있어요. 지지율이 어떤 일을 해도 부동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계속 정말 애정어린 이 고언을 드리는데 네. 지금 방식, 지금 방향으로는 집결할 집토끼는 똘똘 뭉쳐 있다. 네. 오히려 내부에서 격앙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것은 자기 세뇌 효과 이상을 가지 못한다. 자기 최면을 벗어나야 한다. 네. 뭐냐?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합리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자꾸 좀 요즘에 보시면 겨울에 파카 입으시고요. 삭발 이후에 머리가 쭈비쭈비 나셨는데 또 수염까지 기르시고 로텐도홀 농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삭발, 단식 또 농성인데 제야투사의 이미지를 막 풍기는데 네. 지금 보수층 지지 또 이제 중도층들이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막 박수 치시는 분들한테 너무 동화되시는 경향이 있는데 더 굳은 리더십은 중도로 외연 확장.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정말 맞짱 대결을 해서 이 중도표를 끌어올 수 있는 결기와 컨텐츠, 비전을 보여주셔야 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유한국당 4.2점 주셨어요. 10점 만점에.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아니 진행자는 뭐 자로잰 듯한 중립이죠. 때문에 저도 중립적으로 5점이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중간, 딱 중간이어야 하는데. 5점 할까요? 4.8? 님 낙장불이. 그렇죠. 점수가 한번 나왔는데 뭐 중요한 요구가 나왔네요.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올해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죠. 1월 초로 가보시면요. 네. 지금은 까맣게 잊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올해 있었던 얘기야? 손혜원 의원이 지금 무소속 의원이에요. 네네. 아직 복당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 명예회복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목포시에 이제 문화재 거리 여기 이제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거죠. 이거 문제가 계속 이제 뭐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때 반짝했고요. 이건 정쟁 차원 아니었나. 그 이후로는 조용합니다. 자, 손혜원 의원 어쨌든 뭐 언제 복당할지 총선 전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난 한 번만 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지켜볼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 구속이 됐고 1심 재판 결과였어요. 1심 재판 결과 유죄 그리고 징역형 법정 구속이었는데 2심 시작되고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은 다시 이제 경남 도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2월에 또 터져요. 이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은 무죄였는데 2심에서 또 법정 구속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도 나왔어요. 네, 2심을 인용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죄가 됐고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뭐 2월에 잠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또 정쟁적인 성격의 격돌이에요. 정부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체크리스트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김의겸 대변인이 있었는데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 그런 DNA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서 화제를 모기도 했어요. 자, 5월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양정철 현재는 이제 민주연구원장이 됐는데 이땐 아니었습니다. 4시간 만찬 회동을 했다.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인데 그냥 해명하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초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인데 모처럼 이제 다시 역할하기로 하면서 과거에 이 참여정부 시절의 인사들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이 됐고요. 그 이후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악재 연속이죠. 8월부터 여름부터 겨울까지 조국 대전의 와중에서 상당히 이제 고충과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제 사실은
조국 문제, 조국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쳤느냐? 검찰 개혁이다. 검찰이 매우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지금 잣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조국 일가 수사에 이어서 조국 전 민정수석 시절의 수사까지 가고 있는데 청와대와 검찰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이례적인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이 조국 사태로 곤혹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 네. 전 좀 놀라운 일이에요. 이 정도의 우리가 정치 스캔들이 벌어지면요. 여당 지지율이 마구 곤두박질 쳐서 네. 추락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견고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상승하기도 했어요. 회복세를 네네. 띠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어쨌든 여당인 민주당은 상당히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방어해냈다. 네. 그것은 어찌 보면 정부와 또 이제 공조가 잘 이루어졌던 대목이기도 한데 그러기도 하고 네. 그 야당이 대한 세력으로서 확고하게 자기 입지를 구축하지 못한 점 네. 이런 점도 사실은 그래 뭐 여당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저 야당 우리가 저 야당을 또 대안으로 여기긴 쉽지 않지 않는가.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반사이익을 야당이 받아가는 게 마땅한 정국이 거의 1년 내내 갔는데 또 핵심적으로 중간에 이제 조국이라는 네. 조국 라운드로 벌어졌는데 네. 그 반사이익이 야당으로 가려다가 도로 여당에게 와버린 양상이에요. 아주 이상한 이제 이 텐션 효과가 벌어졌다. 네. 요거 좀 이제 여야가 함께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합쳐서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네. 다 빠졌어요. 예. 올해 이제 국회 여야 격돌의 핵심은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연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서 처리해야 하는 패스트트랙 국회 정국이었다. 이걸 가지고 여야가 밀당을 했죠. 근데 4월에 분명히 물리적 저지를 한국당이 했어요. 약간 검찰 수사의 좀 편향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연말 국회에서는 민주당만으로는 이게 가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 올리는 것까지지 표결은 의원 개개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 4+1 협의체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평점 드릴게요. 10점 만점에 한 원래는 7.8점 정도 주고 싶었는데 네. 7.0점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그래요. 꽈락은 면했다.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대학에서는 그 정도면 C 정도 주지 않습니까? C 정도 주고 뭐 네. 조금 이제 이 노력 점수를 주면 C 플러스 정도 주기도 하죠. 그래요. 자유한국당은 F. 죄송합니다. 예, 4점이면 F예요. 근데 이제 꼭 좀전 얘기하니까 울컥하네요. 예. 꽈락을 받거나 F를 받은 학생들이 예. 꼭 이 교수님 탓을 해요. 주로 항의하는 학생들이 아니, 저도 학생들이에요. 예전에 뭐 이제 시간 강의할 때 말이죠. 네네. 자기가 전화하면 이해를 합니다. 네네. 엄마가 전화를 해요. 아 그래요? 전 예. 그런 적은 없어요. 전 어머니께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아니 어떻게 엄마가 전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 조금 한국당에 위로를 드린다면 네. 저는 이메일로 조금 교수님 제 사정은 이러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이 평점을 제고해 주실 수 없습니까? 라는 이제 이메일이 와요. 또 이 성적 정정 기간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그 학생을 평가한 내용을 길게 써줍니다. 세세하게. 정말 애정을 담아서. 네. 그럼 거의 10중 8구 학생들은 수긍을 해요. 이제 교수님의 평가에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됐고 저 수긍합니다. 네. 한국당도 나아지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당은 지지자를 몰고 교수 집에 가서 네. 네. 그런가요? 뭐 그 아파트를 그러면 빙빙 빨리 돈다든지. 이거 저 다 H당으로 다 바꿔주세요. H당. 농담입니다. 네, 예, 농담. 다행입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해봤는데 네. 다른 정당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정당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이제 막 이 뭐랄까 이걸 핵분열처럼 연쇄 반응으로 분열되고 있어요. 자, 우선 이 저 민주평화당은 현재 이제 두 개의 조직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대한신당이 이제 내년 언젠가 이 총선 전에 당의 모습을 꾸리게 될 텐데 정당으로 창당할지 또 다른 이제 이 분열 효과 혹은 융합 효과가 일어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새누리당 출신들이 다 나가가지고 네. 새로운 보수당을 만든다. 그럴 그러니까 경우에 쉽게 유승민계 예, 바른미래당의 남은 분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네, 이런 네, 분들하고 민주평화당하고 또 이 대한신당이 함께 네.
정의당은 이제 상수로 존재하는 거고요. 예. 네네. 국민의당을 복원시키는. 네네. 네. 자, 정의당 간단하게 한 줄씩 말씀드리죠. 한 줄 요약. 예. 자, 정의당 네. 지금 올해 조국 대전에 유탄을 맞았습니다. 사실 이게 데스노트 때문에 네. 곤혹스러워졌어요. 네. 이 정의당이 데스노트로 유명했었는데 조국을 낙마 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적격으로 볼 것이냐. 근데 조건부 적격으로 봤죠. 자, 그런데 이제 정의당이 그것 때문에 유탄을 맞은 것이 또 진중권 교수 같은 인물이 탈당을 지금 하겠다라고 나오고 그랬어요. 네. 내분도 일어났고 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문매도 맞고 그래서 정의당이 곤혹스러웠는데 패스트트랙 4+1 협치에서 또 비슷한 양상이 한번 벌어집니다. 네, 네. 왜냐하면 깨질 위기가 되니까 자, 정의당이 결국은 의석 몇 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연동률 캡 같은 거 반대하고 석패율 요구하고 예,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한국당이나 의석에 집착이 없는 당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각각의 합리성이 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누가 맞췄는가. 네, 정의당이 좀 이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이 쪼개져서 자, 당권파 네. 손학규 대표가 남아 있는 현재 바른미래당 사실은 이게 뭐 빨리 좀 헤어졌어야 되는데 노욕 아니냐 이런 손학규 대표가 올해 자당의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과 비난, 욕설을 들은 네.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예. 짠한 면도 있지만 네. 사실은 리더십이 좀 바로 서진 못했던 것 같다. 아, 근데 말이죠. 네. 우리가 탁 하놓고 얘기해서 네. 지금의 바른미래당의 지지부진이 뭐 어디 손학규 대표 탓입니까? 아,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뭐 가중시키는 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근본 원인이 손학규 대표가 아닌 것만은 누구나 다 인정할걸요? 네, 바른과 미래. 네. 자, 바른은 유승민 개, 예. 미래는 안철수 개. 네. 아직 지금 국내에 안 계신 지가 꽤 됐는데 네네. 사실상 정계 은퇴. 그리고 이제 복귀 가능성 없고 네. 총선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당명에 헉하고 놀란 게 안철수계 의원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반손학규로 지금 나가서 좀 중도 보수 통합의 새로운 이제 좀 작지만 그래도 이제는 싸우지 않는 집을 꾸리려고 했는데 보수당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 안철수 대표, 전 대표의 이제 전원을 기다렸는데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만 정갈만 계속 오니까 네. 뭐 정치는 생물이라 어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이게 남아있는 당권파도 그렇고요. 나간 이제 새로운 보수당도 정말 광야인데 계속 이합집산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 모양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원래 일전에는 자유한국당하고 이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네. 통화하면서 네. 지금 이제 보수대 통합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만 전화 통화로 그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 안철수 대표 미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요? 돌아가겠습니다. 오. 그러나 마라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월 이전에 도착하실 수 있을까? 4월 이전에 태평양을 또 수영해서 건너오셔야 될 텐데. 왜요? 네? 툰베리는 아니잖아요. 형님. 비행기 웃겨보려고 한 거예요. 웃겨보려고. 그래. 웃고 넘어갑시다. 나 정말 참. 네, 죄송합니다. 민망해지네 내가. 그렇게 되니까 괜히 갑자기 얘기한 것 같아. 자, 마라톤 이제 비행기 안 타고 떼목 타고 바다 건너 완전히 환경운동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정당 점수 살펴봤는데 정의당, 바른미래당. 정의당도 7점 드릴게요. 민주당하고 똑같이. 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당권파 참 힘들었습니다. 네. 5.9점 드릴게요. 5.5점. 알겠습니다. 잘하면 지금 이제 구제의 가능성이 있어요. 유승민계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새로 창당했기 때문에 점수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출발점에 섰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대한신당도 창당하셔야 되고요. 민주평화당 지금 4석이라 점수 주면 이분들 우세요. 네, 점수 안 알겠습니다. 드려요. 유보. 약자에게 관대한 우리 최영일 평론가. 당연히 그래야죠. 자, 이제 이번 주간에 의석 전망 해주시죠. 전망. 내일이 총선이라면 자, 민주당 125석 드릴게요. 이게 참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의석이에요. 문제로 보면. 시뮬레이션보다는 낮아요. 자, 한국당의 경우에는 이 지난주보다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꽈락을 들여서 죄송한 마음에 보너스 점수를 해서 88석. 88석.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0 의석전쟁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연말에 뵙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